이어하면 오늘 김수영을 끝내고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화목 이렇게 남아있는 3번 남아있는 동안에 전봉건 시를 공부해야 되니까 좀 빨리 진행합니다. 312쪽. 예, 병렬의 언술구조 둘째 줄 보세요. 그 다음에 다섯째 줄 둘째 줄 연세의 언술구조는 이러이러하다. 미적 효과와 기능을 가진다. 연세가 되니까 의미를 접속하거나 정서를 누적한다는 거죠. 연세적 대구는 매개적 접속을 통해 단계적 전개를 보여주면서 인접적 구도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점청의 언술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이 봄밤이라는 작품이 연세, 점청의 대구 이렇게 복합 유형에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언술구조를 좀 정리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점청은 어떠한 미적 효과와 기능을 가지고 밑으로 가봅시다. 따라서 점청적 대구는 병렬적 대구의 특성인 등가적 구도, 대비적 대구의 특성인 이원적 구도, 대칭적 대구의 특성인 양가적 구도, 연쇄적 대구의 특성인 인접적 구도 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고양하면서 상승적 구도를 가진다. 그러니까 점청적 대구는 상승적 구도를 가진다. 종합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5개의 1차 이 유형, 변조의 유형이 다 그냥 개별적으로만 독립된 게 아니고 뭔가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점청은 그죠? 주로 병렬에서 시작해서 대비나 대칭, 연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점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점청의 변주 혹은 대구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나머지 요소들이 그 안에 흡수되어 있다. 뭔가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신은 하는 대목 보세요. 312쪽 밑에서 8째 줄, 9째 줄 인용신은 A, B, C 등 각 연의 전반부에서 연쇄적 대구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접성의 접속이라는 구조와 원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점청적 대구로 연결되므로 개입시키므로 인접성의 강화라는 구조와 원리를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구조와 원리를 종합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적 해석을 313쪽에서 봅니다. 이 작품에서 봄밤이라는 작품에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들을 종합해내는 중심을 이루는 것은 달의 이미지라고 봤습니다. 달의 이미지는 지금 시각적 이미지와 운동적 이미지를 두 계열로 이루어지는 이 시의 전체적 이미지 계열을 통합하는 중심축을 이룬다. 그러니까 둘로 분화된다는 거죠. 하나는 달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 계열로, 또 하나는 운동적 이미지 계열로. 달은 달빛을 그죠? 시각적 이미지를 발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달이 움직이니까 운동하니까요. 자,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309쪽으로 가봅시다. 작품 한 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미지의 양상들을 나름대로 포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B에 보면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시각적 이미지 계열이고 하나는 운동, 즉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계열인데 그 두 가지가 다 달로부터, 달의 이미지로부터 파생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건 이 연구자의 해석이니까요. 우리 학생들은 또 다른 걸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그것은 해석자의 나름의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313쪽 둘째 줄, 달은 불빛, 봄, 꿈, 빛, 인생 등의 빛의 이미지 계열이다. 이건 시각적 이미지 계열이다. 그것의 원천이 되는 것도 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봄밤에 달빛이 비치는 걸 보면서 지금
이 시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봄이여 라고 봄을 찾아낸 것이나 오 빛이여 오 인생이여 이런 것들이 그죠? 다 달빛의 이미지로부터 이 연상을 얻어냈다는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개의 울음, 종소리, 기적소리 등의 소리의 청각적 계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계열이죠. 청각적 이미지 계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에. 이것은 주로 생활성의 의미를 갖는다. 주로 개의 울음, 종소리, 기적소리 이건 다 생활과 관련된다. 그러면 자 이제 이 시에 나타나는 개념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313쪽 위에서 10째 달은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에서 암시되듯 시간성과 생활성을 종합한 회전의 운동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 작품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본 것이죠. 시각적 이미지, 빛의 이미지가 있고 이건 시간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 이건 생활과 관련되는데 이 시간과 관련되는 것과 생활과 관련되는 두 이미지를 종합하는 것이 달의 운동이다. 달의 운동이 두 가지 계열을 다 종합한다. 그것은 회전의 운동성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이미지들을 프로이트의 압축, 락강의 언유, 들레즈의 위장 개념과 관련시켰고 또 전이, 환유, 전치하고도 관련시켜서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왕복 점청적 대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김수영 씨의 복합 유형들은 305쪽에 보듯이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고 본 것이죠. 나름대로 병렬 대비가 나타나고 연쇄 점청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공부한 봄밤. 세 번째 이제 왕복 점청 요게 남았습니다. 왕복 점청이 313쪽. 눈이란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너무 잘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작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학생 한번 읽어봅시다. 켜야 됩니다. 폰으로.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떨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쓰레기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리라도 마음껏 뱉자. 예, 잘 읽었습니다. 이 작품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눈이라는 작품인데요. 우선 큰 틀에서 1년은 A, 2년은 B인데 잘 보세요. 4연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단순한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3년이 다시 A-로 가요. 왜냐하면 눈은 살아있다를 기본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연이거든요. 4연은 다시 B-로 가요. 즉, 기침을 하자. 이게 기본적인 문장이에요. 반복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A, B, A-B-예요. 왜 A-B-냐 하면 A와 B가 조금씩 변형되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A-B-예요. 엄청 단순하죠. 그러니까 1년, 2년에서 나왔던 문장을 조금 바꾸어서 반복하는 것이 3년, 4년이에요. A, B, A-B-입니다. 자, 이랬을 때 A와 A-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눈은 살아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것이 1년에 벌써 3번 반복돼요. 눈은 살아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앞에 약간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떨어진. 두 번째는 마당 위에 떨어진.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표시된 떨어진이 1년에 2번 역시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눈의 속성은 많은 사람들이 눈이라고 하는 걸 상식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눈은 희지. 흰 거니까 이 눈의 의미는 순결이지. 이렇게 자꾸 시인이 말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상식적인 그죠?
해석을 자꾸 해가지고 이 시를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 시에 표현된 걸 중심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눈은 살아있는데 어떤 눈이 살아있어요? 떨어진 눈이 살아있는 것이죠. 떨어진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죠. 자, 이 시는 어떤 시하고 비교해 보면 상호 텍스트서 한편의 시의 의미를 다른 시와 비교해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죠. 어떤 작품의 구도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앞에 이미 배웠어. 떨어진다고 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시가 있었죠. 기억 안 납니까? 폭포죠, 폭포. 폭포에서도 폭포가 왜 시인에게 반성의 그죠? 기회를 줍니까? 왜 각성이 일어납니까? 떨어진다는 그 운동성이 죽음을 의미하지만 1차적으로는 떨어지면 죽지만 그죠? 낮과 밤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그죠?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고 자기가 떨어진다는 생각도 없이 그죠? 무계획적으로 막 떨어지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죽음을 극복하는 운동성,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 폭포를 보면서 그래서 나는 지금 나태한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나는 지금 나타와 안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반성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작품도 거의 유사한 시상을 갖고 있어요. 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깨어지고 죽는 것이 마땅한데 아직 녹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일련이에요. 눈이 희기 때문에 순결하구나. 나는 더럽지. 나는 반성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엉뚱하게 자꾸 작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기침을 하자는 뭘까요? 기침을 하자가 기본적으로 반복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반복되죠. 젊은 시인을 불러서 그죠? 나 혼자 기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기침을 하자는 겁니다. 이 기침은 뭐예요? 눈이 살아있으니까 나도 살아있다, 우리도 살아있다라는 기색을, 그죠? 인기척이라도 하자, 이런 뜻이죠. 기침을 하자. 보세요.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하자. 우리도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표시를 하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다시 3년으로 가면 또 눈은 살아있다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 죽음이 나옵니다. 그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극복한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 거예요. 그런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눈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녹지 않고 아직도 그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연을 가면 기침을 하자, 또 기침을 하자 되어 있죠. 자, 이제 또 해석에 많은,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가 가래인데, 지금까지 이 가래를 더러운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다. 눈은 순결하니까 내가 순결한 눈을 보고 반성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뱉어내자. 나도 순결하게 되자.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이 가래는 뭐예요? 뭐의 연장선에 있어요? 기침의 연장선에 있죠. 기침은 내가 최소한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척을 내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시인에게 있어서는 나도 시인이고 젊은 시인들을 불러서 우리 기침을 하자. 시를 쓰자는 거겠죠. 죽어 있지 말고 어떤 시라도 쓰자. 그건 물론 사회적 어떤 행위로서의 시를 쓰자는 거겠죠. 가래라도 뱉자. 왜 라도라고 붙였을까요? 이 조사도 중요한데 가래를 뱉자가 아니고 가래라도. 그거라도 그죠? 최소한 그거라도. 그러니까 가래는 일종의 사회적 비판, 사회적 풍자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엉뚱한 해석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15쪽 보세요. 지금까지 해석을 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정리된 문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한번 정리할까 하면 315쪽 밑에서 8째 줄입니다.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는 이런 눈과 비교하여 역동성과 생명성을 지니지 못한 자신의 분노가 역설적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가래는 이 시기에 김소영 씨의 상징적 존재 방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가 쓰는 시를 가래라고 본 것입니다. 가래라도 뱉자. 시가 사회적 어떤 비판과 공격성을 가지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자는 거죠.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래가.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냉소, 비판, 풍자, 한마디로 하면 풍자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거죠. 김수영의 시 말고 산문 중에, 산문은 시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산문 제목이 뭡니까? 시여 침을 뱉어라. 그건 시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시론으로 쓴 것입니다. 이론으로 쓴 거예요. 시론으로 쓴 것입니다. 그때 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여 침을 뱉어라. 할 때 그 침이나 이 가래나 같은 의미죠. 그냥 좋고 착한 걸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풍자, 비판, 그죠? 사회적 어떤 공격적인 어떤 풍자를 하자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석을 주로 했는데 316쪽 이제 언술 구조를 보면 이 작품 아주 단순하죠. 그죠? A, B가 다시 A 다시 B 다시로 되니까 왔다 갔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왕복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왕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변주의 형식이 전체적인 대꾸가. 그런데 왕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단순히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왕복하면서 한 번 더 그죠? 의미가 강조되고 고조됩니다.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해요? 가래까지 도달하죠. 그러니까 이건 점청입니다. 그러니까 왕복과 점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316쪽부터 마찬가지로 왕복의 언술 구조는 하고 316쪽 둘째 단락부터 나오죠. 따라서 왕복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전위적 기환을 통해 왜 한 번 갔다 다시 돌아오니까 동일한 가치를 확인하는 중첩적 구도를 형성한다. 그렇죠? 중첩이 되겠죠. 한 번 더 반복하니까 똑같이 A, B에서 또다시 A 다시 B 다시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점층적으로 의미를 강조하거나 정서를 강화하면서 점층적 구도를 대꾸를 보여주니까 상승적 구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원리는 등가성의 중첩과 상승이다. 중첩은 뭐예요? 왕복적 대꾸에 해당되고 상승은 점층적 대꾸에 해당돼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등가성의 중첩과 상승 이렇게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 순서로 갑니다. 개념적 해석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이 이미지들이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여기 보면 떨어짐, 죽음과 살아있음, 육체 영혼은 압축, 언유, 위장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 1,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1, 눈은 살아있다, 디귿 젊은 시인이여 니은 기침을 하자 등의 이란 동일한 것의 반복이죠. 문장이 계속 반복돼요. 요 세 가지가 1과 디귿과 니은이요. 이것은 겉으로만 보면 동일한 반복인데 사실은 이게 1년에서 반복되고 3년에서 반복되고 2년에서 반복된 것이 4년에서 반복될 때 똑같은 반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물질적 반복이 아니라 정신적 반복. 다른 말로 하면 니트로넬로 우리가 이 개념적 해석에서 공부했던 니트로넬로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 반복이 아니라 정신적 반복이다. 그러니까 1년에서 눈이 살아있다라고 3번 반복한 것하고 3년에서 눈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더, 그죠? 반복의, 이 물질적 반복이 아니라 정신적 반복 차원에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합 유형, 세 가지 복합 유형을 차례대로 한 편씩 살펴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김수영 씨의 언술 구조를 크게 어떻게 살펴보고 있어요? 1차적으로 반복이 일어나는 경우, 그죠? 세 가지 차원으로. 첫 번째, 단어의 반복. 두 번째, 구나 절의 반복. 세 번째, 문장의 반복. 그것이 첫 번째 반복을 우리가 연구한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변주를 연구하는데 우선 복합 유형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이 유형을 공부했어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변주입니다. 교차 융합이에요. 이것이 다른 시인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김수영 시인만이 가진 고유한 어떤 언술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을 많이 지금 찾아냈습니다. 몇 편이나 되나 하면 그 방을 생각하며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꽃잎 1, 그 다음에 꽃잎 2, 마지막에 풀. 이렇게 이 작품들이 다 교차 융합을 보여준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가장 김수영 씨에 있어서는 중요한 언술 구조다.
이렇게 봤습니다. 3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소영의 시에는 복합 유형으로서 교차 융합적 대꾸가 개입된 복합 유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교차 융합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복합인데, 왜냐하면 두 가지 요소가 양극이 교차하면서 융합되기 때문에 이게 교차 융합적 대꾸거든요. 요거 자체도 사실은 이 교차 융합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최소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교차 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합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김승 씨의 실제로 시에 나타나는 것은 요 교차 융합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하고 또 다른 하나가 여기 뭐 병렬이든, 그죠? 대칭이든, 대비든, 점층이든, 연세도 있죠. 연세든. 요런 요소, 요런 또 다른 단일 유형하고 요 교차 융합이라는 유형이 이렇게 결합돼서 복합 유형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그죠? 요게 같이 결합 안 되더라도 요것만 놓고 하나만 있어도 사실 복합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런 복합 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뭐라고 내가 여기 언급했냐면 둘째 줄 보세요. 318쪽. 교차 융합적 대꾸가 개입된 복합 유형. 이렇게 내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설명이 조금 나오고요. 자,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보자. 어떤 것이 교차 융합인가? 그 방을 생각하며. 그 뒤에 학생이 좀 한번 작품을 읽어볼까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팬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집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예, 잘 읽었습니다. 그 방을 생각하며 인데 방은 일종의 상징이겠죠. 그 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혁명이 뭐예요? 실천되는 어떤 공간, 뭐 우리 사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1960년 몇 월에 써졌어요? 10월 30일 써졌습니다. 60년에 일어났던 4.19 혁명 이후에 쓰여진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혁명이 일어나는 한국 사회, 그죠? 그 현장, 이것이 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상징은요. 그런데 그 문장이 반복되죠. 1이라고 표시된 문장입니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그죠? 이것이 A에도 반복되고 C에도 반복되고 D에도 반복됩니다. 그죠? 1 다시 약간 문장이 바뀌어서 반복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시의 가장 뭡니까? 기본 틀을 이루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서 그 현장에서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방을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혁명이 이제 미완으로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이게 2번인데 요 절이 그죠? B에 2-에서 일하라, 일하라, 일하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조금 병행 구문이죠.
싸우라는 단어 대신에 일하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혁명을 완수하라라고 하는 그 요구가 계속 내 귀에는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을 바꿨지만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는 말이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어요. 비유를 보면요.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과 함께 남기고 왔을 거다. 이 노래는 혁명의 노래겠죠. 일하라 일하라 일하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내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사회 변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직도 내 가슴에는 남아있지만 난 벌써 노래를 잊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로 가면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감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혁명의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여기서 뭔가 논리의 비약이 일어났어요. 실망했다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리고 가벼움도 알겠는데, 자, 지금 혁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실망스러워하는 거예요. 방도 바꾸고, 그죠? 그 혁명의 노래는 아직도 내 귀에 들리지만 나는 방을 바꿨어. 이제 혁명이 그죠?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망했는데 왜 그 실망이 재산이 되느냐? 실망과 재산 사이에는 엄청난 그죠? 거리가 있는데 그 사이의 연결고리가 가벼움이에요.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았다. 이 구절은 상당히 뭔가 그 안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비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볼 때 이걸 이제 이런 구절이 김수홍 씨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상식으로는. 왜 실망하는 것이 재산이 되느냐. 왜 실망이 희망이 되느냐는 거죠. 절망했는데 왜 희망이 되느냐. 그걸 이제 이 교차융합이라는 이 겉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심층적인 양상인데 표면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심층적 어떤 구조인데 숨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것이 이 교차융합적 대꾸다. 왜 교차융합이에요? 실망이라고 하는 것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어떻게 이 교차해서 하나가 되느냐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실망과 가벼움이 왜 재산이 되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것이 교차융합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융합된다는 것이 독특하다. 그 다음 보세요. 이 가벼움 혹시 나 역사일 줄은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뒤로 가봅시다.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랬어요. 이에 가면 나는 이제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그 이유 없이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시가 왜 이런 논리적 비약이 있느냐. 그죠? 의미의 비약이 왜 생겨났느냐. 그걸 이제 밝혀보려고 하는 것이 이 언술구조상의 이 교차융합입니다. 자, 그걸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320쪽 가봅시다. 320쪽 둘째 단락. 이러한 언술 구조를 고려하면서 우선 언술 구조는 319쪽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이 시의 전체적 언술 구조는 뭐예요? 연쇄적 대꾸가 먼저 있다고 봤습니다. 이거죠? 이 시는 기본적으로 연쇄적 대꾸에 교차융합적 대꾸를 결합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일단 언술 구조를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왜 첫 번째 연쇄라고 봤나 하면 잘 보세요. 왜 연쇄라고 볼 수 있나 하면 자, 1문장 있죠?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는 1문장이 시 3년과 4연에서 다시 반복되죠. 그런데 이 싸우라 싸우라는 것은 2연에서 일하라로 반복되죠. 그러니까 1년에서 제시된 두 문장이 한편으로는 3년 4연에서 반복되고 한편으로는 2연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1년은 그죠? 3년 4연과 연쇄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2연하고도 연결되는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1년이죠. 1년에서 그죠? 두 개의 계열이 파생하는 것이죠. 연쇄적으로 파생한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 1년이 3년 4년으로 파생하기도 하고
1년이 2연으로 파생해서 두 가닥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연쇄적으로 뻗어나가죠. 자, 그래서 일단 연쇄로 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연쇄적 대꾸를 뭐로 연결하냐면 이걸로 연결하죠. 이것이 나타난 것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구절입니다.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는다. 그 이후에 계속 등장하는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았다.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내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이런 것이 다 교차융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표면적으로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차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언술구조는 연쇄적 대꾸를 교차융합적 대꾸로 연결하는 언술구조다. 이게 가장 큰 틀의 언술구조 분석이고요.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320쪽 둘째 단락. 자, 아까 얘기했던 그 해석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을 보겠습니다. 320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여기서 실망을 재산으로 전환시키는 사유의 정체는 무엇일까?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상식적으로는 참 이게 쉽지 않은데 힌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실마리가 하나 나와요.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이란 구절이 나오거든요.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이 가벼움이 역사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화자가 왜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으로 삼았느냐, 그죠? 그리고 이유 없이 마음이 풍성해지느냐, 이 역사에, 그죠?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역사란 게 뭐예요? 일종의 시간 의식이죠. 시간 의식, 시간 개념인데 과거와 현재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게 역사고, 또 조금 더 나가면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에서 미래를, 그죠? 계획하는 게 역사 의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역사 의식, 뭐 소위 말하는 역사 의식이라고 뭐 간단히 얘기할 수도 있고, 시간에 대한 어떤 사유를 통해서 현재 이 실망을, 그죠? 전통과 혹은 미래의 어떤 약속으로 연결시키는 어떤 이 심층적, 그죠? 내면적 어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된 것이죠. 실망이 재산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엉뚱하게 다른 데서 막 찾아가지고 김수영이 무슨 얘기를 했나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걸 해석하기보다는 이 작품 자체에서 우선 해석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눈은 떨어진 눈이 살아있다. 그것도, 그죠? 엉뚱하게 다른 데서 상식적인 어떤 해석을 가져와서 눈은 희고 순결하다. 그죠? 가래는 더럽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근거를 찾아야 돼. 뭐라고 했냐면, 이 가벼운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역사란 단어가 여기서 하나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역사의식 혹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이 시인에게 이러한 교차융합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이 321쪽에 나옵니다.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은 가벼움을 매개로 얻어지는 역사인데 그것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시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시간이라는 한자 자체가 시간의 사이죠. 간자가 사이 간자잖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역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 현재와 미래 사이, 이게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항상 사이 간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시간에 대한 각성을 통해서 혁명의 실패에서 오는 실망의 가벼움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 일종의 논리적 비약을 가능케 한다. 이것이 이 작품이 교차융합을 가능케 하는 어떤 심층적 구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뒷부분은 321쪽부터 보세요. 연쇄적 대꾸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언술 구조의 특성. 그 다음에 사실은 연쇄적 대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차융합이죠. 321쪽 밑에서 넷째 줄. 자, 이것이 지금 이 챕터에 있는 한 5편의 작품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줄을 한번 봅시다. 교차융합적 대꾸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 작품만 해당되지 않고 5편 다 해당되니까. 물론 이 작품은 연쇄와 교차융합이 결합됐으니까 이 연쇄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지금 공통적으로 이 5편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건 조금씩 바뀝니다. 연쇄가 될 수도 있고 점층이 될 수도 있고 뭐 병렬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 줄을 한번 봅니다.
321쪽 밑에서 넷째 줄. 교차 융합적 대꾸는 양극의 대립을 교차하고 융합하면서 비약적으로 종합하는 변정법적 구도를 형성한다. 자, 이게 어떤 구도예요? 변정법적 구도예요. 잘 보세요. A, B가 교차되고 융합되어서 종합되니까 이게 변정법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변정법, 보통 우리의 변정법은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A와 B가 드러나 있고 그것을 종합해서 C, 그죠? 종합해내서 지향한다 그러죠? 지향. 우리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우프헤벤, 그죠? 지향하다. 이 변정법인데 보통의 변정법적 구도는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 김수영 시에 나타난 교차 융합적 대꾸의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는 변정법적 구도인데 그래서 심층적으로 숨어 있는 구도예요. 자, 그 차이입니다. 겉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속으로 이래 숨어 있는 어떤 변정법적 구도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작품도 그죠? 이 실망의 가벼움이 왜 재산이 되는가? 그 안에 역사 의식이 들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2쪽 보세요. 또 한 번 더 줄을 거 봅니다. 둘째 줄. C는 이러한 구도에 A와 B에서 제시된 양극의 대립을, 자, 그 부분 줄을 껐습니다. A와 B에 제시된 양극의 대립을 교차하고 융합하여 비약적으로 종합한다. 왜 비약적이에요? 이 논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비약적이죠. 겉으로 보면 비약인데, 그 속으로, 내면적으로는, 그죠? 심층적으로는 그 논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슨 논리가? 변정법적 논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종합입니다. 비약적으로 종합한다. 변정법적 구도를 가지는 교차 융합적 대꾸를 개입하므로 최종적인 구조와 원리는 이원성의 종합입니다. 왜 종합이에요? 변정법이라는 것은 종합이거든요. 그죠? 지향한다는 것은 A와 B를 종합하는 것이죠. 물론 종합이라는 단어는 조금 평범한 단어죠. 지향이라는 단어가 더 이제 변정법에 맞는 단어지만 일단 종합이라고 일단 용어를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압축과 전이, 그죠? 은유와 한유, 위장과 전치 그런 개념으로 각각의 이 작품에 나타나는 개념적 해석을 역시 시도했어요. 그죠? 거기 혁명, 방, 말, 어둠, 노래 이런 계열이 있고 잊어버림, 실망, 가벼움 이런 계열이 있다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한번 우리 학생들 확인차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입니다. 말이라는 작품인데 우리 그 뒤에 학생 좀 읽어봅시다. (323쪽)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나무 뿌리가 조저 깊이 겨울을 향해 가라앉았다.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가슴의 동기도 기침도 한기도 내 것이 아니다. 이 집도 아내도 아들도 어머니도 다시 내 것이 아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을 하고 걱정하고 돈을 벌고 싸우고 오늘부터 할 일을 하지만 내 생명은 이미 맡겨진 생명, 나의 질서는 죽음의 질서, 온 세상이 죽음의 가치로 변해버렸다. 익살스러울 많지 모든 거리가 단축되고 익살스러울 많지 모든 질문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고해야 할 너무나 많은 말을 갖고 있지만 세상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무언의 말, 이 때문에 아내를 다루기 어려워지고 자식을 다루기 어려워지고 친구를 다루기 어려워지고 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나는 입을 봉하고 있는 셈이고 무서운 무성의를 자행하고 있다. 이 무언의 말, 하늘의 빛이요 물의 빛이요 오연의 빛이요 오연의 말, 죽음을 빼돌는 가장 무력한 말, 죽음을 위한 말, 죽음에 섬기는 말, 고지식한 것을 제일 싫어하는 말, 이 만능의 말, 겨울의 말이자 봄의 말, 이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예, 제목이 말입니다. 말 뭐예요? 언어, 스피치 이걸 얘기합니다. 제목이 말이고요. 이 작품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에요. 지금 대체로 이 교차 융합적 대꾸에 해당되는 작품들이 대체로 그 논리 구조를 그 시상 전개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다른 파트에 있는 작품들도 어려운 작품들이 많지만 특히 여기 그런데 그 비밀을 이제 왜 이렇게 김수영의 시에서 논리적 비약과 난해성이 있느냐 이걸로 이제 나는 이제 그죠? 해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그 논리가 아니라 속으로 숨은 논리가 교차 융합적, 즉 변정법적 어떤 지향에 혹은 양극을 변정법으로 지향하는 이런 교차 융합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작품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선 큰 틀에서 A, B, C, D 이렇게 4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년의 첫째 문장이 중요해요. 잘 보세요. 나무 뿌리가 좀 더 깊이 겨울을 향해 가라앉았다. 이게 하나의 현상을 얘기했어요. 가장 시작이에요. 이 시작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 다 그 이후에 제시되는 겁니다. 나무 뿌리가 좀 더 깊이 겨울을 향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 뭐예요?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그죠? 가슴의 동계는 이게 가슴이 뛰는 거, 심장이 뛰는 거, 기침도 환기도 다 내 것이 아니고, 아내도 아들도 어머니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구조예요. 일단은 나무 뿌리가 겨울을 향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내 몸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또 내 것이 아니고, 그죠? 내 생명은 이제 맡겨진 생명이고 죽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겨울을 향해 가라앉았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상호 텍스트성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라앉았다는 것하고 비슷한 운동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작품들 중에서 김수영이 대체로 어떤 운동성을 보면서 각성을 일으킵니까? 반성을 일으킵니까? 떨어지는 거. 가라앉았다는 것도 하강이에요. 폭포가 떨어지는 거, 눈이 떨어지는 거 다 하강이거든요. 근데 하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두 가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하강은 죽음으로 가는 것인데 일단은 겉으로는, 속으로는 뭐예요? 그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자체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힘이 된다는 거죠. 더 큰 힘이 된다. 죽음보다 더 큰 어떤 생명의 원천이 된다. 이 작품도 그런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볼 여지가 많죠. 그죠? 명확한 어떤, 그죠? 문장이 아니고 굉장히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문장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은 1차적으로 나무 뿌리가 가라앉은 것이 가져오는 표면적 현상인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내 몸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는 맡겨진 생명이고, 그죠? 죽음의 질서고 죽음의 가치로 변해버렸어요. 일단 여기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2연을 봅시다. 익살스러움만큼 모든 거리가 단축되고 질문이 없어지고 너무 많은 말을 갖고 있지만 세상은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 이 작품의 제목이 말이거든요. 나무 뿌리가 겨울을 향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말을 다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이제 죽은 말이나 마찬가지야. 그죠? 1년에 이어서 2연이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역시 비약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요. 겉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일어납니다. 왜 이 죽음이 생명이 되느냐? 그죠? 극과 극으로 이게 논리적 비약을 해요. 보세요. 3년을 보세요. 이 무언의 말이란 게 뭐예요? 말 없는 말이죠. 말 없는 말. 이 때문에 아내를 다루기 어려워지고, 자식을 다루기 어려워지고, 친구를 다루기 어려워지고가 3번 반복됐어요. 그 다음에 어려움까지, 이거는 품사가 좀 바뀌었죠? 하지만 이게 4번 반복됐어요. 미음다시라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 무언의 말, 이제 왜 무언일까? 죽음에 도달한 말이기 때문에 무언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논리의 비약이 일어납니다. 324쪽, 첫째 줄. 하늘의 빛이요, 물의 빛이요, 우연의 빛이요, 우연의 말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언의 말인데, 무언의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침묵의 말이죠. 침묵의 말은 우연의 말이에요. 필연성인 게 아니야. 우연에 속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의 말이기도 하고 하늘의 빛이고 물의 빛이기도 해요. 그 다음 보세요. 죽음을 꿰뚫는 가장 무력한 말. 그래서 죽음에 도달했는데, 나무 뿌리가 겨울을 향해 가라앉았기 때문에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죽음에 도달했는데, 오히려 이 죽음을 꿰뚫는 가장 무력한 말이 됐어요. 이상하죠? 왜 갑자기 이렇게 의미가 역전돼 버렸어요? 죽음을 위한 말, 죽음에 섬기는 말, 고지식한 것을 제일 싫어하는 말, 이 만능의 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엄청난 힘을 가진 만능이 된 거야. 만능의 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극과 극으로 갑자기 전환했어. 겨울의 말이자 봄의 말. 그죠? 자, 극과 극으로 전환한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은 겨울의 말이자 봄의 말이에요.
나무 뿌리가 겨울을 향해 가라앉았으니까 겨울인데 이 말은 죽음에 속하는 것인데 이게 왜 봄의 말이 되느냐? 그죠? 이게 왜 왜 죽음을 극복하는 말이 됐느냐? 이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떨어진다는 거 혹은 가라앉는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죽음을 그죠?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죠? 그 운동성이 오히려 이 죽음을 극복하는 더 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죽음의 말인데 오히려 생명의 말이 되고 겨울의 말인데 봄의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논리는 바로 이 심층적으로 숨어있는 논리는 교차융합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바로 이 교차융합적 대꾸가 김수영 시에서 가장 뭐예요? 중요한 언술구조다. 다른 시인들은 보여주지 못하는 특성을 이 김수영이 바로 이 언술구조로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324조 봅시다. 우선 언술구조는 크게 볼 때 기결적 대꾸를 교차융합적 대꾸로 연결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기결이란 것도 있죠. 그죠? 순환도 있고, 그죠? 뭐 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중에 이게 이 작품 기결적 대꾸를 이쪽으로 교차융합으로 연결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기결적 대꾸라고 봤어요? 이 작품의 전체적인 언술 구조는 원인과 결과의 얘기예요. 왜 원인과 결과입니까? 나무 뿌리가 좀 더 깊이 겨울을 향해 가라앉았다는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을 그 위에 쭉 나열한 거예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그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죽음의 질서 같고, 이렇게. 그런데 그 기결적 대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기결적 대꾸인데, 원인과 결과니까요. 인과관계를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언술 구조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차융합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그죠? 이게 양극이 종합되고, 그죠? 죽음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고, 겨울의 말이 봄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의 언술 구조를 그렇게 봤어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교재에 좀 상세하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25쪽. 자, 이제 핵심을 주로 보겠습니다. 325쪽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무언의 말, 우연의 말이 만능의 말이 되고, 그죠? 이게 논리의 전환이 확 일어나잖아요. 비약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 그거로 이동하잖아요. 봄의 말이 되는 것은 이 말에 무언가 우연히 의지하는 다른 세계의 힘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촉매가 있죠. 촉매란 게 뭐예요? 연금술 할 때 촉매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물과 흙을 섞었는데 거기에 뭘 촉매로 넣으면 이게 금이 된다. 연금술. 뭐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로 금이 이렇게 해서 그죠? 화학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지금 벼락 부자들이 많이 생겼겠지요. 그런데 촉매를 넣으면 이게 그죠? 이게 촉매죠. 이 작품에서는 뭐가 촉매였어요? 역사죠. 역사일지도 모르는 가벼움, 즉 시간의식. 이게 촉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종합이 일어났죠. 알겠습니까? 이 작품에서도 촉매가 있다. 그게 뭐예요? 우연, 무언, 이 두 가지를 알죠. 우연과 무언이라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 작품에서도 교차융합을, 즉 종합을, 변증법적 종합을, 지향을 일으키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역시 다른 작품들하고 상호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작품에서 촉매로 작용한 우연이란 것은 이미 우리가 김수영이 다른 작품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디서 중요하게 나타났습니까? 역시 폭포. 그죠? 폭포는 무규정성을 가지고 자기가 떨어진다는 생각도 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죠? 우연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건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죠? 비규정성을 가지고 무의도성을 가지고 무의식성을 가지고 이게 다 우연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포의 떨어짐도 그렇고 눈의 떨어짐도 그렇고 이 나무 뿌리에 가라앉음도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종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연성,
이 우연성.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작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작품하고 상호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러면 그 시인의 작품이 좀 더 분명한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죽음의 질서에 근접한 내 생명은 첫째 줄, 양극의 상호 교차와 융합을 격려하여 겨울의 말이자 봄의 말이고 죽음이자 생명인 이 무언가 우연의 차원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 작품의 교차 융합을 살펴봤습니다. 위에서 6째 줄, 8째 줄, 결국 이 시는 전체적으로 기결적 대꾸를 교차 융합적 대꾸로 연결하는 언술 구조를 통해 무언가 우연에 가진 다른 세계의 힘에 대한 각성의 차원을 보여준다. 자, 이제 미리 얘기하면 이 폭포의 떨어짐이 가지고 있었던 우연성 혹은 무의도성, 그죠? 비규정성, 이것이 이 작품에서는 나무뿌리의 가라앉음이 가지고 있는 무언 그리고 우연, 여기로 연결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작품에서 어떤 작품으로 연결될까요? 잘 보면 미리 보면요. 꽃잎 1에서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 풀에서 역시 바람으로 나타나요. 꽃잎 1을 먼저 볼까요? 이건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꽃잎 1을 한번 살짝 보세요. 328쪽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바람이 불어서 꽃잎을 떨어뜨리고 꽃잎이 바위를 뭉갤 수 있는 혁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실제로 그게 물리적으로는 어렵겠죠. 꽃잎이 떨어져서 바위를 뭉갤 수 있을까? 물론 물방울이, 빗방울이 오랜 세월, 그죠? 바위를, 그죠? 바위에 구멍을 내고 바위를 쪼갤 수 있다고 하지만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328쪽 첫째 줄 보세요. 이게 이연인데 바람의 고개는 자기가 일어서는 줄 모르고 자기가 가닿는 언덕을 모르고 거룩한 산에 가닿기 전에는 즐거움을 모르고, 자, 모르고가 3번 등장합니다. 모르고가 3번이나 등장하면서 이 모르고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가 뭘 모른다는 겁니까? 바람은 자기가 부는지도, 그죠? 자기가 일어서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의도성, 우연성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부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어서 어떤 힘을 만들어내요? 꽃잎을 떨어뜨려. 그 꽃잎이 뭘 뭉갤 수 있는 힘까지 돼요? 밑에 보세요. 시에 바위를 뭉개고 떨어져 내릴 한 잎의 꽃잎 같고 혁명 같고. 바위를 뭉긴다는 것은 완강한 사회적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혁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꽃잎이 떨어진 것이. 자, 그러면 이 꽃잎이 떨어져서 바위를 뭉개는, 즉 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바람으로부터 왔는데 이 바람은 자기가 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무의도성이에요. 우연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이 우연이라고 하는 요소, 비규정성, 우연성, 그죠? 무의도성 이런 것들이 에 대해서 김소영이 중요한 어떤 촉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그것이 있어야 혁명까지 가능하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계획과 실천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김수영의 혁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 혁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는 사회적 혁명뿐만 아니라 시에서의 혁명, 시적 혁명도 필연적인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우연적인 어떤 바람의 힘, 이것이 요구된다고 김수영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리 원래 작품으로 가봅시다. 326쪽입니다. 기결적 대꾸는 위에서 딱 중간쯤입니다. 326쪽. 따라서 기결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인과적 수렴을 통해 하나로 종합되는 기납적 구도를 형성한다. 한편 교차 융합적 대꾸는 앞에서 줄 건 부분입니다. 내가 왜 줄 껐나 하면 이 5편의 작품에 다 공통적으로 이 교차 융합이 들어가니까 양극의 대립을 교차하고 융합하면서 비약적으로 종합하는 변정법적 구도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 작품도 이 교차 융합적 대꾸를 통해서
숨어 있는 어떤 종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논리적 종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디까지 도달했어요? 예. 죽음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고, 그죠? 겨울의 말이 봄의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와 원리로 따지면 326조 이원성의 종합이다. 그죠? 교차 융합적 대꾸의 구조와 원리는 뭐예요? 구조와 원리는 이원성의 종합이겠죠. 이걸 아까 내가 종합이라고 좀, 그죠? 단을 썼는데 이제 변증법적인 것이니까 지향이라고도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왜 이원성입니까? 양극이, 그죠? 극과 극이, 상호 양극이 이렇게 지향을 통해서 교차와 융합하면서 변증법도 종합되니까 이 구조와 원리를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그죠? 변주와 이 교차 융합이 결합되든 이게 이제 더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세에서 출발하든 기결에서 출발하든 이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원성의 종합이라는 구조와 원리를 갖는다고 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작품, 첫 번째 작품 뭐예요? 그 방을 생각하며도 이원성의 종합이고, 두 번째 작품 말도 이원성의 종합이다. 그리고 교차 융합이 적 대꾸가 핵심을 이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327쪽에 역시 개념적 해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들마다 세부적인 이미지들이 뭐 언유, 환유, 또 니트로넬로, 그죠? 정신적 반복 뭐 이런 식으로 역시 다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부적인 요소니까 한번 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꽃잎 1, 꽃잎 2, 그 다음에 풀, 이렇게 세 편이 일단 남았는데 오늘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이 김수영 이 파트가 분량이 많거든요.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조금 마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김수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잎 1 한번, 그 뒤에 학생 오늘은 꽃잎 1까지만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누구한테 뭘 줄까? 사람이 아닌 평범한 것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별을 터는 마당에서 바람도 안 부는데 옥수수 잎이 흔들리듯 그렇게 조금. 바람의 고개는 자기가 일어서는 줄 모르고 자기가 가닿는 언덕을 모르고 거룩한 산에 다 닿기 전에는 즐거움을 모르고 조금 안 즐거움이 표출로 되어도 그저 조금 꺼졌다 깨어나고 언뜻 보기엔 인종의 힘을 얻고 바위를 밑에 떨어져 내릴 한 잎의 꽃잎 같고 혁명 같고 먼저 떨어져 내린 큰 바위 같고 나중에 떨어진 작은 콩잎 같고 나중에 떨어져 내린 작은 콩잎 같고. 예, 꽃잎 1이라는 작품입니다. 꽃잎 2라는 작품이 있죠. 그건 다음 공부할 작품인데 연작시입니다. 꽃잎이라는 작품. A, B, C, D 4연으로 이루어졌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A는 지금 보세요. 옥수수 잎이 흔들리듯 그렇게 조금 벼를 트는 마당에서 바람도 안 부는데 지금 벼밭에, 그죠? 벼밭과 벼밭이 아니지. 벼를 트는 마당. 벼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완전히 잘못 얘기했네요. 벼는 논에서 크는데 벼밭이 어디 있어요? 예. 벼를 트는 마당에서 옥수수 잎이 흔들리는 그 옥수수 밭을 보면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은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옥수수 잎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람이 중요한데 바람은 안 부는 것 같으면서도 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옥수수 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연입니다. 바람의 고개는 자기가 일어서는 줄 모르고 자기가 가닿는 언덕을 모르고 거룩한 산에 가닿기 전에는 즐거움을 모르고 이렇게 모르고가 3번 나왔어요. 바람의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는지 모르고 분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폭포가 떨어지는 것도 자기가 떨어지는지 모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즉 상호 특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김소영이 어떤 것에 주목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게 폭포든 바람이든 눈이든 그 대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 혹은 바람이 부는 거 이것이 갖고 있는 뭐예요? 무의도성, 그죠? 비규정성, 우연성 이런 것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한테는 중요한 뭐예요? 초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왜 우리가 눈이 중요하고 폭포가 중요하고 그 대상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움직이는 그 속성이 중요한 것이죠. 바람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를 보세요. 언뜻 보기엔 임종의 생명 같고. 자, 이게 뭐예요? 임종은 죽음입니다. 임종의 생명은 완전히 논리 모순이죠. 임종과 생명은 바로 양극이죠. 임종은 죽음이고 생명이 반대말이니까. 임종의 생명 같다는 것 자체가 교차융합이에요. 어떤 순간이 임종의 생명 같아요? 꽃잎이 떨어지는 그 순간은 임종의 생명 같은 순간이에요. 교차융합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바위를 뭉개고 떨어져 내릴 한 입의 꽃잎 같고 혁명 같고, 그죠? 꽃잎이 그렇게 떨어지면 바람의 힘으로 꽃잎이 떨어지면 바위도 부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으로 따지면 혁명에 해당되는 거죠. 먼저 떨어져 내린 큰 바위 같고 나중에 떨어진 작은 꽃잎 같고 나중에 떨어져 내린 작은 꽃잎 같고 이렇게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도 쉽지 않은 작품인데 우리가 이 숨은 논리를 그죠? 찾는다면 조금은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328쪽. 우선 이 작품의 전체적 언술 구조는 연쇄적 대꾸를 교차융합적 대꾸로 연결했다. 그죠? 내가 볼 때 이거는 여기 있네요. 이것도 이 작품도 연쇄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교차융합입니다. 왜 연쇄일까요? 바람이 꽃잎에게, 꽃잎이 바위에게, 그죠? 1, 2년이 3년, 3년이 4년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이미지가 중심 이미지가 이동하니까 이게 연쇄죠. 그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3년에서 교차융합이 일어납니다. 임종의 생명. 그죠? 바위를 뭉개는 혁명까지 들어가죠. 왜 갑자기 이렇게 혁명까지 비약했을까? 숨어있는 논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교차융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이제 언술 구조는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세밀하게 말하고 있는데, 분석하고 있는데, 329쪽 보세요. 밑에서 329쪽 가운데 부분, 모르고는 바람이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무의도성 혹은 탈주체성. 주체는 자기를 항상 의식하잖아요. 여러분, 주체를 자기가 인식할 때는 이성적, 그죠? 주체로서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죠? 자기를 의식합니다. 주체는. 그러니까 이 무의식성 혹은 무의도성,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탈주체하고도 관련돼요. 주체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무의도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바람이 바로 탈주체의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다른 세계의 힘을 상징한다. 다른 세계로부터 불어온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이란 작품에서 나무 뿌리가 겨울을 향해 가라앉았는데 그것이 왜 겨울의 말이 봄의 말이 됐느냐? 그때도 우연이 개입됐죠. 우연의 말이라고. 그죠? 무언의 말, 우연의 말이 개입됨으로 해서 이게 그죠? 생명으로 이동하고 뭐예요? 겨울의 말이 봄의 말이 됐을 때 그 우연이 개입했는데 그것은 자기 내부에서 주체 내부에서 에너지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바깥에서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힘이에요. 필연적인 것은 자기 이성의 그죠? 필연성은 내부에서 오는 것이지만 우연성은 바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바람이라는 이미지를 찾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왜? 바람은 내 내부에서 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불어오는 것이니까. 자, 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우연성, 무의도성, 탈주체성은 나중에 어떤 작품에 다시 나타납니까? 이 작품에 또 나타나지만 최종 작품 풀이라는 작품이 나타납니다. 풀에게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우리는 이 풀은 민중이고 바람은 독재자다 이렇게만 자꾸 해석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너무 도식적인 해석이에요. 물론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작품에서 이 풀은 주체고 주체에게 불어오는 이 바람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우연성의 힘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 풀은 주체로서의 자기 에너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을 반드시 억압하는 독재자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0조. 그래서 이 작품은 연쇄적 대꾸가 교차 융합적 대꾸로,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330조. 연쇄적 대꾸가 교차 융합적 대꾸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331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원성의 종합이다. 331쪽 위에서 여섯 재질 보세요. 그죠? 이원성의 종합이다. 자, 역시 개념적 해석이 세부적인 이미지들을 은유, 환유, 그죠? 뭡니까? 압축과 전이 이런 개념들로 했고, 재해석했고, 또 니트로넬로 개념으로, 그리고 정신적 반복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구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꽃잎 2하고 풀, 이 두 편이 김수영 씨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